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술먹는 세금사전 주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서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에 관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일이 없으시도록 오늘 영상 내용 이번 연말정산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연말정산이란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월 급여를 받으시면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의 세금을 떼고 있으신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간 세금과 2023년도 1년치 총 급여액에 대해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요, 정산을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원천 징수를 해갔다면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이 더 적었다면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 정산을 할 때 각종 공제 항목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로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위에 총급여액이 나와 있죠. 이 총급여액에는 현재 총급여액에서 이제 뭐 식대와 같은 비과세 소득이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소득 공제를 한 이후에 각종 인적공제나 특별소득 공제를 한 이후 그러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고요. 그 과세표준이 뭐냐면 바로 세율을 붙이는 그 계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의 기본세율, 이제 종합소득세는 초과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붙임에 따라서 이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 공제들을 적용하게 되면은 결정세액이 나오고 여기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 이 원천징수 세금을 말하겠죠. 그 기납부세액을 빼주면 추가로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환급해야 되는 세금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요. 오늘 시간에는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공제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공제가 있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어떻게 되느냐?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 연간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이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없고요. 이런 일제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적용해 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이 요건을 좀 살펴보면요. 직계 존속, 뭐 아버지, 어머니 또는 이제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겠죠.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이 있고요. 직계 비속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즉 처남이나 처제, 시동생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만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 추가공제라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다음의 요건에 또 해당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인데요. 경로우대자 공제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직계 존속 아버지나 어머니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해주는 개념이고요. 만약에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이 있었다면은 명당 20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로 해준다. 그리고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1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더 해주게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70세 이상인 자는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부녀자 공제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 공제의 경우에는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복될 때에는 더 큰 금액인 한부모 공제를 적용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적 공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이외에 또 소득 공제 중에서 연금보험료 공제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로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전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특별소득 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특별소득 공제는요. 보험료 소득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 소득 공제는
근로자께서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전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자금공제, 이 부분이 조금 내용들이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잘 따라오셔야 되겠는데요. 이 주택자금공제는요, 전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 일명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대출을 받아서 구매한 집에 대한 이자, 일명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합니다. 요 금액들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일단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2023년도 12월 31일을 말합니다.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을 하고요. 국민주택 규모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임차 차입금이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차입금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차입을 했을 경우에는요,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고 그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은행이 아닌 거주자, 개인 또는 법인이 될 수 있겠죠. 거주자에게 차입을 한 경우에는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의 경우로서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1.2% 이상의 연 이자율로 차입한 경우여야지 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차입금 요건이 해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 요건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및 1세대 세대주에 해당을 하고요. 기준시가로 산정을 해봤을 때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저당 차입금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차입금 요건으로는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전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하고요.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에 있어서는요, 오피스텔은 공제 대상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자금 공제에 대한 공제 금액과 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공제 금액을 먼저 보면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자 상환액 전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관련해서는 그 원리금 상환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 한도와 관련해서 조금 같이 설명이 돼야 되는 내용이 있어서 주택 마련저축, 청약저축이라고 하죠. 그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같이 놓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도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볼 때요. 주택자금 공제와 주택 청약 통장 저축 납입액을 합해서 한도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도를 보면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 마련저축 납입액 이 두 개에 대해서는 40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1년에.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이렇게 한도를 두고 있다. 이거는 상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과 관련해서 그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 이렇게 한도 금액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으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소득공제 항목으로서 지금 방금 설명했었던 주택 청약 통장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년 동안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 부분, 그리고 앞서서 한도를 좀 주택 자금 공제라고 같이 합쳐가지고 한도를 봤는데, 이 주택 청약 통장 저축 납입액 자체에 대한 한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24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주택 청약 통장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주택 자금 공제 중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합계는 4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한다,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바 있고요. 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네, 이 소득공제와 관련된 계산 공식이 좀 굉장히 복잡한데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좀 몇 가지 공제율이 좀 더 확대됐기 때문에 그 소득공제의 폭이 전년도보다도 조금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해당 개정 내용을 좀 보면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각 결제 수단들마다 공제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신용카드는 15%, 그리고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등의 이 문화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요.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40%의 조금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데요. 이 부분 또한 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도 원래는 40%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제율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소득공제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 표 같은 경우에는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개정 전후의 공제율 표에 해당을 하지만요, 저기 표에서 3번 항목이 있었죠.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등의 이 문화비 지출액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공제율을 빼면은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표와 동일해지게 됩니다. 즉, 문화생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한테만 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앞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 표를 다시 보면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한 공제율 중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이 가장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게 되면은 소득공제 금액을 좀 더 늘릴 수 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전통시장과 도서, 신문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했다고 해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표적으로 근로자이면서 사업소득이 별도로 있는데 그 사업소득의 경비로 처리한 사용 금액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시 한번 받을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정부, 지자체에 들어가는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 캐피탈 회사에 지급하는 일수료, 신차 구입 비용 등의 경우에 설령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 금액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다만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 금액의 10%만큼을 사용 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말정산 하실 때 체크해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연말정산 항목들 중에서 이 소득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 항목들 중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좀 다뤄보고자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